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849년 헌종은 재위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아들 없이 사망하면서 왕실의 직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젠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한 명을 옹립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당시 세도 정치를 주름잡던 안동 김씨 집안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자 반개 중에서도 저 먼 반개, 강화도에서 본인이 왕족인지 까먹고 글조차도 읽을 줄 몰랐던, 평범하게 농사 짓고 있던 강화도령 이원범을 데려다 강제로 국왕 철종으로 옹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왕은 허수아비였고 부패한 안동 김씨가 모든 조정을 다 장악하는 가운데 민생에 관심을 두지 않아 조선의 사회 질서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이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우선 25대 왕 철종은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철종은 사도세자의 서자의 서자입니다. 정말 먼 반개인 것도 맞습니다. 더불어 풍양 조씨를 지지해주던 헌종 사후 안동 김씨가 다시 득세하였고, 차기 국왕 지목권은 안동 김씨의 여론이 절대적이긴 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가장 큰 왕실 어른이었던 순원 왕후도 안동 김씨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안동 김씨가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 먼 반개 정친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이미 헌종 사후 직계가 끊긴 상황에서 어차피 반개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야만 했고, 철종이 먼 반개인 건 맞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반개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반개 출신이라고 해도 왕 자체가 갖는 신성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법이 어느 사회보다 중요한 조선시대에서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모든 예법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종치는 강화도령 이원범이 제일 적법했죠. 안동 김씨가 아니어도 강화도령 이원범이 어차피 왕이 될 거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강화도령 이원범은 글자도 읽을 줄 몰랐느냐 하면 이는 과장된 겁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이원범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어릴 때 나름 왕실 종친 대우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범이 14살밖에 안 됐던 헌종 재위 중간에 민진용이라는 무인이 이원범의 큰형을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다 적발되어 이 사건에 큰형이 처형당합니다. 이원범의 작은 형과 이원범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형은 면했지만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나마 낮은 단계의 유배였기에 이원범은 19살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농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글자조차 모른다는 건 과장일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농사 지으며 살았기에 똑똑하거나 학식이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1849년 그렇게 이원범은 조선의 25대 국왕 철종으로 즉위합니다. 궁궐 사람들과 관인들이 이원범을 찾으러 강화도에 왔을 때 이원범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도망치고 그랬답니다. 철종에게는 작은 형이 있었지만 작은 형은 20살이 넘어가지고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안동 김씨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에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대신 철종이 19살로 즉위했기에 순원 왕후가 처음에는 수렴청정을 맡게 됩니다. 철종의 즉위로 무소불위 안동 김씨의 세상이 도래한 것도 팩트죠. 철종이 즉위하고 2년 후 역시 안동 김씨 집안의 여인과 혼인하여 안동 김씨에서 철인 왕후라는 왕비를 또 배출해냅니다. 한 국가의 대비와 왕비가 모두 안동 김씨였던 거죠. 그 사이에 낀 작은 대비였던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 조씨의 신정 왕후만 입장이 애매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는가 하면 철종도 나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국왕이 되고 제왕학 공부와 정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왕이 됐으니 본인만의 정치념과 비전도 점점 형성시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철종 재위 3년째였던 1852년 대비였던 순원 왕후는 수렴청정을 종료하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철종이 한미양 출신이기는 해도 그만의 장점이 있다면 누구보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직접 같이 경험했기에 무엇이 가장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문제인가를 철종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더불어 어느 정도의 왕권 강화를 할 필요성도 철종은 느끼고 있어서 친정을 시작한 이래 철종은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들을 펼쳐 보이기 위해 안동 김씨와 신경전을 벌이며 알력 다툼을 전개하지만, 이미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인 안동 김씨가 퍼져 있어서 그 정치 신경전에선 늘 패배하는 쪽은 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종이 열심히 정치학과 유교 학문을 공부했다고 한들 왕이 된 이후 몇 년 한 걸로 그 뿌리 깊은 정치 베테랑 안동 김씨들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도탄에 빠진 민생의 피폐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의 폐해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철종 재위 때인 것도 팩트입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란 세금 제도가 엉망이 되어 국가 세수는 안 거치는데 백성들의 세금은 과중되는 현상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보통 각 고을별로 이 수령 사돈님과 그 아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수령과 아전들이 고을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친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고 하고 수령과 아전들은 그런 벼랑간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두 번째, 군정이라고 15에서 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을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 수령들이 강제 차출했죠. 15세에서 60세 남성들만 부과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죠. 세 번째,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 저이자로 해주는 대출 시스템이었는데 저이자 대출은 무슨 그냥 수령들 비리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죠.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철종 때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었고 당장 언제 밀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종 재위 13년째였던 1862년 결국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진주에서 먼저 터졌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진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탐관오리들이 더 판을 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진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목사 홍병원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육군사령부였던 경상우병영의 사령관 우병사 백낙신이 합작하여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시 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세금이 연 쌀 4만석이었는데 홍병원 백낙신이 진주 백성들로부터 떼먹은 세금이 연 쌀 6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결국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진주 농민들은 홍병원과 백낙신을 인질로 삼고 두 사람은 모든 악행의 원인을 중간 아전들에게 돌리며 분노한 농민들이 아전들을 때려 죽이고 홍병원과 백낙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란 밀란이 터졌을 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중간에 타협과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아주 유능한 관리였으며 나중에 모든 개화파들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박규수는 안핵사로서 진주 백성들의 호소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철종에게 아래 홍병원과 백낙신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하게 만들며 진주에서의 농민 봉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또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 큰 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도 모인단 말이죠. 진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시장을 매개로 전국으로 퍼지면서 1862년 3월에서 5월까지 충청, 경상, 전라, 삼남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도에서는 함양, 거창, 성주, 울산, 김천의 계령, 군위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는 익산, 한평, 부안, 장흥, 순천, 강진, 남원, 영광, 고창, 화순 등에서 충청도에서는 청주, 공주, 논산, 진천, 부여, 옥천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광주와 제주도까지도 봉기가 발생했죠. 조직적인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별로 개별적으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 그만큼 조선의 사회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농민 봉기들을 통틀어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박규수는 이 모든 봉기의 원인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며 철종에게 간곡히 아뢰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기구로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을 신설합니다. 삼정이정청에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철종은 요구했으나
삼정 이정청 구성 대신들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이거나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인들,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개혁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그냥 쇼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동시기에 일본과 중국 청나라는 이미 개항을 하며 세계의 무대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삼정 이정청은 철종이 주도로 신설되었으나 철종도 삼정 이정청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쯤이면 철종도 안동 김씨와의 세력 다툼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철종은 개혁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고 술과 음란한 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철종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재위 말년 몇 년은 술과 여자에 빠져 놀거나 병으로 골골대거나 였습니다. 임술농민 봉기가 철종이 죽기 1년 전이었거든요. 철종도 알았던 거죠. 삼정 이정청 세운다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렇게 철종이 비실비실 되던 사이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 멘붕에 빠집니다.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이 낳기는 낳았지만 전부 요절한지라 또다시 반개 중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죠. (1864년 1월) 음력으로는 1863년 12월 25대 왕 철종이 또 아들 없이 죽으면서 이번에도 먼 반개 중 한 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조정은 안동 김씨였고 차기의 국왕 지목도 안동 김씨의 여론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철종 옹립 때와는 살짝 다른 게 최종 결정권자였던 왕실 크런은 안동 김씨의 순원 왕후 김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이번에는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 조씨의 집안의 신정 왕후 조씨, 이른바 조대비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렇게 먼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어필로 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863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으로 즉위합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안동 김씨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고 다니고 거짓골로 안동 김씨의 연회장에 들어가 그들의 가랑이 밑을 기고는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고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는 등 껄렁껄렁한 모습만을 보이자 방심한 안동 김씨는 저런 푼수에게 권력을 줘봤자 자기들 손안에 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동조했고 정작 고종이 왕이 되고 그간 모든 것이 연기였던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대거 숙청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 알려진 바입니다. 껄렁껄렁하고 양아치 같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당대의 사대부들이나 왕실 전주시 문 중에서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던 종친이었던 덕분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로비에 인맥도 잘해놓은 덕분에 안동 김씨는 물론 조대비와도 연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건 맞았던 듯합니다. 또 하나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조져놓지도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반대로 안동 김씨를 달래고 포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철종은 안동 김씨와 싸우려고만 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불어 반개 출신으로 갑자기 왕이 된 철종에게는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기 정치 세력부터 만듭니다. 안동 김씨를 달래는 동시에 그간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과거 남인소로운 계열 가문들을 등용하고 왕실 종친들을 내세우고 외척들을 끌어들이죠. 그런데 이 외척이 또 제2의 세도 정치를 만들지 못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왕실의 체면을 높여줄 수 있는 명문 가문을 찾다가 여흥 민씨 집안의 여식을 고종과 혼인시키니 이 사람이 명성황후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민씨 집안을 많이 키워주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이 민씨 집안이 흥선대원군과 정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참, 흥선대원군은 학렬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었고 첫째 아들은 나이가 많아서 후보에서 제외, 10대에 둘째 아들 공우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던 거죠. 즉위 후 고종의 나이 탓에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됐죠.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정치적 수완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혁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고 600개의 서원을 철폐하는 등 그간 양반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간 고통에 버튼 백성들의 삶을 구제해준 듯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일련의 정책들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지 민생을 위한 정책은 딱히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일에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했고 이 공사 과정에서 동원했던 백성들의 노역 그리고 막대한 국가 재정은 삼정의 문란만큼이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지금의 경복궁도 광화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건물들이랍니다. 흥선대원군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외교 분야였습니다. 당시 중국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근대화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세력들은 계속 아시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동맹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측 선교사들이 흥선대원군 신경 거슬리는 짓들을 많이 해서 화가 난 흥선대원군은 집권 3년 후였던 1866년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나가거나 사형당하거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 순교하겠다고 하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처형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자국민이 죽었다는 정보가 퍼지자 당시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병력이 조선의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병인 양묘였죠. 2년 후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3년 후 1871년에는 이번엔 미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연이은 서양인들의 침략과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은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수교를 맺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강경한 결의를 다진 척화비 비석을 전국에 세웁니다. 한편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양반들에 대한 과태 문제 등 흥선대원군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사대부들과 유생들의 상징적 존재였던 최익현이 고종에게 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원군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냐며 문제 삼았고 1873년 흥선대원군은 경기도 양주에 있던 별초로 이사하며 10년에 걸쳤던 섭정기가 종료됩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20대가 된 고종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그 뒤에서 모든 여론몰이를 했던 세력이 명성황후와 그녀의 민씨 집안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독차지합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가 종료되고 2년 후였던 1875년 일찌감치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일본은 운요호라는 배를 조선의 강화도로 보내 위협 사격을 하였고 강화도 수비대가 이에 대응하자 일본 측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해옵니다.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을 내쫓고 대원군과는 다른 정치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개항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조약 체결 요구에 응하기로 합니다. 청나라 이홍장의 자문도 받고요.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준비나 지식은 없던 조선 정부와 고종은 생각 없이 이게 불평등한 줄도 모르고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문에 사인을 했고 이로써 조선도 개항의 길로 접어드니 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은 수신사라고 강한 개항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젊은 개화파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보내 견학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1881년 통리기무 와문을 신설해 조선의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첫 단추가 신식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의 조선 군부대들은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자 1882년 이모군란이라고 구식 군들이 급격한 군대 개혁에 차별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수괴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한 달 정도 재집권하는데 명성황후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후 청나라로 압송시킨 뒤 반란 세력을 토벌하죠. 이후 개화파 청년 지식인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진과 온건으로 구분하지만 두 구분 기준이 근대화의 강도에 있다기보다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급진 개화파는 정치 제도적 부분에서 근대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근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외국의 국가가 달랐던 겁니다. 온건 쪽에서는 청나라를,
급진 쪽에서는 일본을 원했는데 딱 청나라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정치 제도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추진 중이었거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온건과 급진의 구분은 더 명확해졌으나 명성황후와 민실리가가 청나라 쪽이었기에 대세는 온건 개화파였습니다. 청나라와 온건 개화파의 주도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현상에 불만을 품은 20대의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 공사관과 협력하여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민실리가 일부를 살해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로 납치한 뒤 조선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근대화 개헌의 서명을 강요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청나라 군대가 투입되어 창덕궁 인근에서 일본 군대와 소규모 전투를 벌여 진압하는 데 성공, 쿠데타에 실패한 정변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이 격해지자 두 나라는 서로 조선을 건드리지 말자며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킵니다. 이 틈을 타 고종은 몰래 러시아와 접근을 합니다. 고종은 친러파였거든요. 그러나 고종의 러시아 접근 시도는 청나라 이홍장에게 좌절되었고 조선을 두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3강체제가 자리 잡은 가운데 세력 균형이 맞추어져 세 나라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조선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구두의 합의를 봅니다. 그 사이 조선은 근대적 학교들이 세워지고 전선 깔리고 전기 들어오고 병원이 만들어지는 계속 근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청나라에 압송되었던 흥선대왕군도 돌아오고요. 어느덧 고종도 40대에 접어든 1894년 근대화가 추진되고 겉으로는 외국 국가들도 조선을 건드리지 않는 나름 평화적으로 보였지만 조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세금제도와 토지제도가 다시 문란해지고 탐관오리는 지방 곳곳으로 판을 치는데 정부는 민생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철종 때 생겨난 동학이라는 한국 토속 종교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는데 전라도 정읍에서 탐관오리 조병갑의 학정에 참지 못한 백성들이 동학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킨 뒤 전라도 곳곳을 장악하며 전라도 최고 도시였던 전주까지 장악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번에도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도 청나라처럼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기로 합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동학군은 정부로부터 민생을 위한 근대화를 약속받고 자체 해산하지만 이미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인천으로 상륙해 그대로 한양으로 진격,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유폐시킨 뒤 갑오개혁을 선언합니다. 갑오개혁의 결과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조선시대의 구습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분노한 동학군은 다시 걸기했고 일본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동학군을 공주 우금치에서 토벌합니다. 동학군 대장이었던 녹두장군 전봉주는 부하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교수형 당했죠. 이듬해 1895년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주권과 영향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압력으로 토해내야만 했으며 이를 본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자 1895년 일본은 조선의 몇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자객들을 궁궐에 풀어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주었죠.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궁궐에 자객들이 침투해 왕비를 살해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왕비의 상실과 언제고 자신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의 고종은 1896년 몰래 경복궁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을 악원파천이라고 하죠. 그래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도 다 잡았던 것일까요? 이듬해 1897년 고종은 당시 궁궐로 환궁하기로 합니다. 이때 고종이 환궁한 궁궐은 경복궁이 아닌 지금의 덕수궁이었고 이곳에서 고종은 이제 국왕이 아닌 황제가 되기로 자처하며 황제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앞으로 자신도 발동할 것이며 국호도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고종은 조선의 26대 국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1대 황제인 것이고 죽은 아내도 명성왕후가 아닌 명성황후의 자기를 내었죠.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고종 황제는 자기가 직접 주도하는 근대화 개혁, 이른바 광무개혁을 선언하는데요.
그간 고종은 얼마나 아버지와 아내에게 휘둘리기만 했습니까? 이제 고종은 스스로 모든 걸 주도하겠다며 광무개혁이라는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겉만 뺀지르르하게 근대적 기관만 설치만 할 뿐 실상 근본적인 내용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백성들끼리 근대화를 촉구하는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의회를 조직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정치 형태, 이른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며 이 모든 걸 다 갈아엎을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고종 황제는 이 독립협회에 점점 개입하더니 나중에는 해산시켜버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4년) 어느덧 고종의 재위기도 40년이 넘어서고 본인은 나이도 50대에 접어들었던 이 시점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러일 전쟁인데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 전쟁의 승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이로써 러시아도 완전히 나가 떨어졌고 일본만이 남게 되었죠. 조선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고종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알렌 공사를 통해 몇 번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당시 미국과 일본은 비밀리에 밀약을 해서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묵인해줄 것을 합의해 놓은 상태였죠. 결국 러일전쟁 직후 1905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합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을사늑약에 조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완용, 권중현, 박지순, 이지용, 이근택 등 이른바 을사오적들이 고종 황제를 압박했고,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는 남산에 포병부대를 배치한 뒤 한양에 포격을 퍼붓겠다고 협박을 했고, 고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을사오적이 강제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을사늑약은 강제적으로 체결한 불합리한 조약이라 고종 황제는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설파하려고 했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세계 수상 내지 수상 대표들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자 고종은 일본 모르게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을 밀사를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외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밀사를 보낸 고종 황제를 일본이 문제를 삼은 뒤 그 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동시에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 해산되었죠. 이제 남은 건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의 호흡기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입니다. 조선의 27번째 마지막 왕 순종이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27번째 왕이라기보다는 대한제국의 2대 황제죠. 아버지 고종이 황제를 선언했었잖아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웃,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아웃되면서 바야흐로 조선을 노리는 제국주의는 일본으로 정리가 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을사늑약은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1907년 만국박람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밀사대를 파견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 등의 일본인들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자진해서 퇴위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고종 황제는 한사코 버티려고 했으나 일본은 지들 멋대로 황제가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고, 계속된 친일파들의 협박에 고종 황제는 황태자에게 양위하겠다는 형식으로 고종의 황태자가 순종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 황제의 즉위식에는 당사자인 순종 황제도 고종 황제도 불참했던 참 비참한 행사였죠. 순종 황제는 고종과 명성 황후 사이의 아들로 고종의 아들들 중 유일한 적장자이죠. 그래서 순종은 태어나고 1년 후 바로 왕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아직은 고종이 황제가 아닌 국왕이었을 때였죠. 순종은 성격 자체가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강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성격이었다죠. 선천적 성격도 성격이거니와 잘하면서 조선의 운명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휘둘리고 왕실에서도 끊임없이 어지러운 일들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겁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 더 공고해진 듯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살해당한 을미사변 땐 그 난리 현장에 있었고 일본 낭인들이 세자였던 순종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깡패놈들이 한 나라의 왕세자의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패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종과 순종 부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순종도 세자에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죠. 순종이 아직 황태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통역사 김홍륙이 고종 황제를 독설하기 위해 왕실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는데 평소 커피 광이었던 고종은 바로 커피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시질 않았으나 순종은 마셔버렸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 혈변을 많이 누고 이가 다 빠져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순종은 공식 석상에도 나오길 꺼려하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다 보니까 당대에는 순종 황제가 바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친일파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황제를 즉위합니다. 퇴위당한 고종은 계속 덕수궁에 머무르고 순종 황제는 창덕궁에 기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창덕궁의 정전이 인정전에 가보시면은 다른 궁궐의 정전과는 달리 그 내부에 근대 시설들과 황제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답니다. 순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버젓이 살아있고 당시 실권은 뒤에 이토 히로부미를 끼고 있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터라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황제였던 거죠. 일본은 그래도 민망함을 무마하고 조선 황실을 일본이 협조해주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이었던 영친왕 이은을 황태자로 강제 책봉합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영친왕이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됐겠죠. 아직 식민지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있으면서 식민지화 수순을 위해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 했을 때 어떤 식의 식민 통치를 할 것인지 이미 구상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고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권이 하나둘 피탈될 때마다 언제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의병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 황제가 강제즉위했던 1907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병이든 장교든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의병에 합류하며 의병의 규모와 조직이 삽시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약 4만 명의 의병들이 관리했고 2,700번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발적인 전투만으로는 의병들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작정하고 대학살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고 판단 1909년 9월에서 10월 약 2개월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당시 가장 의병 저항이 강렬했던 전라도 인근에 대대적인 토벌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양민들까지 희생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일본을 상대로 의병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병들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며 추후 독립운동으로 발전된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순이 다 끝마쳐갈 무렵 이 모든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습니다. 이후 데라우치 마사타키가 새로 부임해왔고 역시나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을 부추겨 순종 황제에게 제국 합방을 점점 강요합니다. 순종 황제는 본인이 500년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방만은 막아보고 싶었지만 순종 황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순종 황제는 일본에게 한국을 맡아달라는 모양새로 국가를 바치기로 하니 이 치욕의 사건이 경술국치이고 1910년 이로써 조선의 500년이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합방의 조약문에는 이번에도 이완용이 대리설명하였던 겁니다.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사라지고 황실은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경복궁은 일부가 헐리고 경희궁은 형태도 없어질 정도로 아예 지도 위에서 사라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격화되고 덕수궁, 창덕궁만 각각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가 기거하며 남았습니다. 고종 황제는 퇴위된 이후 러시아로 망명을 가려고 했지만 거듭 실패했고 일제강점기로부터 9년 뒤였던 1919년 사망했고 고종의 사망 소식은 3.1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죠. 순종 황제 역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약 16년을 더 살다가 1926년 사망합니다. 순종 황제의 장례식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순종 황제가 생전 탔던 황제 전용 차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이랍니다. 이후 황실의 이야기는 역사 돋보기에 대한제국 멸망 후 황실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는 27명의 왕들을 소개해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한 편에 한 명의 왕을 다뤘는데 10분 안에 다 담으며 역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내용이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선 국왕들의 큰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27명의 왕들을 좋은 왕, 나쁜 왕, 유능한 군주, 무능한 군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왕은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군주들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다 보면은 그간 공이 크다고 알려진 왕들에게 작은 과 하나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한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 도덕성이 결여됐지만 카리스마를 보인 국왕들에게는 저 국왕은 과소평가가 됐다며 변론하게 되죠. 세상엔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조선의 국왕들을 또 접하실 때 저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유능했느냐 무능했느냐 보다는 저 왕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순기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역효과가 났는지를 모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변호의 여지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국왕들은 왜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고 왜 실패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네요. 그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